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자취는 처음이라 집 그리고 서울 발표를 맡게 된 양상호입니다. 저는 앞에 발표들이 다 회사나 기술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고 좀 딥한 내용들이 많은데 저는 좀 가볍게 작년에 이제 집을 구했던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해볼 건데요. 저는 현재 지금 넥슨코리아에서 플랫폼 실팀에서 어뷰저를 탐지하고 제한하는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제가 작년에 10월 달에 이제 집을 갑자기 구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 집을 구하는 과정이고, 저는 한 번도 부모님 집에서 나가본 적 없는 온실수박 화초 같은 남자였습니다. 군대 빼고는 단 한 번도 부모님 집에 나간 적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집을 구해본 경험도 없고 부동산 관련된 단어도 하나도 모르고 개발밖에 모르는 그런 멍청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개발도 잘 모르고요. 갑자기 그리고 집을 왜 구해야게 되게 되었냐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온 거는 이제 거의 한 2년 차가 다 돼가는데요. 처음에는 사실 제가 룸메이트 3명과 함께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쪽에 지금 룸메이트 1명이 지금 같이 와 있는데요. 그중 이제 집주인 룸메가 이제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갑자기 10월쯤에 나가줄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원래는 제가 올해 2월 달에 나가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10월 달에쯤에 나갈 수 있냐, 그래서 이유를 좀 들어보니까 좀 되게 복잡한 내용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3주 내로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저는 이제 회사에 출근 중이라서 퇴근이랑 주말에만 집을 보러 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 추석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부동산 일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 그래서 이제 일단 집을 구해야겠다. 그래서 집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너무 막막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엄마한테 먼저 전화를 한번 해봅니다. 저희 엄마가 제주도에서 이제 엄청 가이드를 하시다 보니까 엄청난 인싸예요. 그래서 무조건 한 명쯤은 부동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어요. 실제로 이제 저희 오른쪽이 저희 엄마 사진이고요. 그래서 엄마가 딱 전화를 하자마자 엄마 잠실 쪽에 부동산 하는 친구가 있다.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덕분에 아주 쉽게 부동산 중개인을 좀 동료를 얻었어요.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구한 친구한테 어떻게 꿀팁이 좀 있냐라고 물어봤는데요. 근데 실제로 제 친구가 키우는 개고요. 집을 당장 구해야 하는데 좀 꿀팁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집을 구할 때는 여러 이제 뭐 사이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인터넷 나온 방보다는 다른 방을 보러 가는 확률이 더 높다. 인터넷 나온 방은 약간 미끼 상품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 컨디션을 볼 때는 어떤 매뉴얼을 보여줬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 매뉴얼이 유튜버 자취남의 자취 백과사전이라는 매뉴얼을 얻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 책으로도 있고 PDF로 공짜로 공유도 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나중에 집 구할 때 되게 엄청난 도움이 되었었고요. 이제 부동산을 가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부동산에 가려고 했는데 중개인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가기 전에 예산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제 머릿속에는 그냥 월세 아닌 전세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전세를 어디로 얼마만큼 원하는지, 월세를 얼마만큼 원하는지를 말해줘야 그걸 토대로 구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저축한 돈은 이제 한 5천 정도 있었고 10월 말에 들어올 월급이 조금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예산은 5천에다가 대출을 받아서 전월세를 가던가, 아니면 모두 대출을 받아서 전월세로 가던가, 그리고 집 매매를 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만나는데, 이제 여기서 예산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제가 전세는 한 2억까지 생각하고 있고 월세는 5천에서 70 아래로 생각하고 있다. 근데 이때 엄청 많은 집을 보러 갔어요. 근데 이제 컨디션 체크하는 내용은 너무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신관계상 생략을 하고, 이때 같이 룸메이트랑 같이 이제 집을 구하러 다녔었는데, 그때 보시면 그 친구를 통해서 들으면 알겠지만 제가 막 싱크대 밑에 선반 내려가서 막 확인해 보고, 막 인테리어 마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막 수압 체크랑 벽 다 두들겨 보고, 이런 식으로 집을 구하다 보니까 어떤 부동산 분한테 되게 좋은 집을 추천받습니다. 그래서 이때 좋은 집이다 보니까 아직 집을 보러 가지도 않았는데 10개 호수 중에서 벌써 절반 정도가 가계약금을 이미 내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온 상태였고, 나도 일단은 가계약금 내야겠다 이러고 해서 가계약을 냈어요. 근데 저는 좀 약간 안일하게 100만 원을 주면 나중에 여기 계약 안 해 라고 하면 100만 원 다시 돌려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가계약금 100만 원 그냥 버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4일 뒤에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구간집의 조건은 전세로 갈 거면 1억 6천 달라고 하셨고 월세로 갈 거면 5천에 65로 달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말했던 예상과 약간 어느 정도 딱 괜찮은 조건이었고요. 그래서 전세로 가면 월세보다 좀 저렴하게 돈을 아끼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 그럼 이제 보증금을 내기엔 좀 비싸니까 이제 대출을 좀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때 부동산 중개인이 버팀목 대출을 하면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버팀목 대출에 대해서 아시나요? 저는 이때 처음 들어봤는데요. 버팀목 대출이라는 거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가능한 거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 아슬아슬했습니다. 작년도 원천징수나 아니면 급여명세서를 좀만 잘 이용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은 여러 가지 문서를 챙겨갑니다. 한 7개 정도의 문서를 다 챙겨가지고 이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한 은행들을 돌아봤습니다. 실제로 판교에는 이제 신한은행이랑 농협이 있었고요. 이 신한은행이랑 농협을 가서 이미 받은 집이 있는데 대출이 가능한지 좀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싶다. 왜냐하면 이게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심사랑 이제 주택심사 같은 거 있는데 소득심사에서 만약 컷당하면 집을 구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일단 내 소득이 괜찮은지 알아보려고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제가 12월 5일에 입사했는데 12월 5일까지는 연봉이 좀 낮았어가지고 이때 월급으로 했으면 저는 괜찮았어요. 근데 11월 5일 입사다 보니까 온전한 월급을 기준으로부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월부터 연봉을 계산을 해야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기준이 살짝 초과한다. 그래서 이때 약간 12월 포함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작년도 원천징수를 하면 안 되냐라고 하니까 그러려면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1년 이상이 돼서 그 원천징수를 갖고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것도 좀 근무 기간이 좀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좀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다른 대출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었고 다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좀 이제 버팀목보다는 좀 위험한 대출들이죠. 신용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전세대출을 알아봐야 하다 보니까 등기부등본을 좀 이렇게 확실하게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웬걸? 이 집은 신축이어가지고 등기부등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할 이유는 등기부등본은 집의 이력서 같은 겁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전세 사기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전세 사기는 딱 2가지 종류로 약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주인이 사기를 치려고 작정한 경우고 두 번째는 집주인이 돈을 벌려다가 망한 상황이에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대리인이 이중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주인한테는 이제 월세로 계약할 거다라고 하고 중간 대리인이 다른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그만큼의 전세금을 삥땅 치거나 아니면 신탁 사기 같은 경우에는 신탁 회사 건데 자기가 집주인이라고 해가지고 거래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아니어서 지금 이제 두 번째 집주인이 돈을 벌려다 망한 케이스만 좀 조심하자라고 생각했어요. 이 집주인이 돈이 얼마나 있고 이 집에 대해서 얼마만큼 빚을 지고 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근저당권을 확인해 봐야했었는데요. 이 근저당권이란 무엇이냐? 근저당은 쉽게 말해서 집을 담보로 빌린 빚입니다. 이제 근저당이 생기는 이유는 좀 쉽게 말해 집주인이 돈을 벌고 싶어서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주인의 투자 목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집 매매가랑 전세가 차이를 이용한 갭 투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집 매매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갭 투자가 아니라 이제 오히려 갭 손해죠. 더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집이 팔려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집주인이 망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은행이 먼저 1순위로 낙찰가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는 이제 세입자가 2순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만약에 10억짜리 집에 8억의 근저당이 있다면 2억으로 이제 그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저당이 너무 많으면 보증금을 온전히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일단 부동산은 이제 부동산 중개인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이 집에 근저당이 얼마나 있냐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근저당을 꽉 채워서 80%라고 하더라고요. 은행도 100%는 절대 안 해주고 아무리 많아야 80% 해주는데 이 집이 80%를 해주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큰일 났다. 이렇게 길바닥에서 살게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에게 딱 하나의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최우선 변제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요. 최우선 변제라는 게 무엇이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일반적인 일반 민법보다는 가장 상위에 있는 특별법으로 소액의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주는 권리인데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큰 범위의 보장은 아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5,500만 원까지의 보증금은 변제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세입자의 최우선 변제 금액이 낙찰가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 내용이 좀 이해가 잘 안 된다면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서 집이 만약에 10억에 팔렸다면 다 이제 그 최우선 변제를 받고 있는 세입자들한테 줄 수 있는 돈은 절반이 5억까지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우선 변제를 받고 있는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다 합쳐서 5억 아래면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고, 만약 그게 초과가 된다면 약간 다 못 받을 수도 어느 정도는 손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전세보다는 좀 괜찮은 조건인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집이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면 얼마 정도에 팔릴까가 좀 궁금했어요. 이때는 이제 토지대장부를 보면 되는데요. 이 토지대장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라니까 좀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만 그 경매 가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확인해보고, 빌라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좀 떨어져서 땅값을 보고 매입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가법을 고려하면 적어도 토지 가격보다는 비싸게 팔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토지대장부는 신축이어도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이때 이제 확인해 보니까 제가 지금 송파 쪽에 있는데 송파 땅값이 진짜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매매가의 한 40%까지 떨어져도 제 최우선 변제 금액은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월세로 가야겠다. 마지막 월세 대출만 좀 알아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희망을 갖고 월세 대출을 좀 알아보러 갔습니다. 근데 이 집이 이제 근린생활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월세층이 불법 건축물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근린생활시설 갑자기 나오는데 이게 뭐냐?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상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즉 원칙적으로 주거용으로 지어진 게 아니란 것이죠. 근데 그럼 집주인이 왜 처음부터 주거용이 아니라 상가로 건물을 올렸을까? 바로 더 많은 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용으로 이제 건물을 지으면 빌라 같은 경우에 4층까지밖에 못 지는데 상가용을 내 가지고 5, 6층을 더 세운 다음에 이제 나머지 층을 이제 불법 건축으로 통해서 더 많은 여러 세대 공간을 마련할 수 있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세대마다 주차장이 다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럼 되게 어떻게 보면 집주인한테는 되게 메리트 있는 이런 방법이죠. 그래도 이제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만 이루어진다면 최우선 변제 조건에는 아무런 좀 문제가 없어가지고 다행이다 해서 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계약자가 저처럼 대출 없이 보증금이 5천 정도는 있어야 하는 사람이고, 이거를 좀 막기 위해서는 이제 특이하게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 조건을 좀 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특이하게 넣고 이제 집을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 그리고 신고 전에 근저당 설정 금지 관련 특약 이런 등등 계약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해도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저도 매달 또 이제 등기부등본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등기부등본을 맨날 확인하고 이렇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나중에 저를 찾아와서 또 질문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